매일 다양한 주제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했죠. 최근 들어 약세 흐름을 보였던 우리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6월 PC 물가가 기대치에 부합을 하면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조금씩 높아졌었는데 FOMC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구위원님? 일단은 서프라이즈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예상대로 예상대로 거의 흘러갔다. 흘러갔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 7월 FOMC 회의가 이제 다음으로 가는 이제 9월 FOMC에 있어서 어떤 힌트들을 이제 줬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서 연준이 올해 몇 번이나 금리 인하를 네. 단행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에서는 인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하겠죠. 물론 이제 연초에도 보면 대략 올해 한 6, 7번 정도 인하를 할 거야라고 가격에 선반영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게 1분기에 되게 이제 스테이키한 인플레이션이 나온 이에 상당히 좀 그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져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2분기 들어서 어떻게 보면 다시금 인플레가 좀 완화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연내 최대한 3번 정도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흔히 많이 보는 게 CM에서 나오는 페드워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7월 FOMC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 9월 FOMC에서 보면 일단 한 25bp 정도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꽤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50bp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일부 최근 일주일 전보다는 꽤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1월과 12월로 갈수록 또 거기에도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이제 금리 그래프로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지난 1분기에 되게 물가가 좀 하드하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연내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의 금리 인하 추이를 좀 살펴보면 최소 두 차례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시장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한 2차례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미증시도 그렇고 FOMC 경계감으로 좀 관망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장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엄청 긍정적인 영향이 글쎄요. 일단 뭐냐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금리 차가 꽤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에는 일단 그 미지수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증시 내에 펀더멘털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특히나 이제 외국인 수급에 꽤 민감한, 예민한 모습들을 보여왔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이제 그 내에 반도체와 반도체 외의 외국인 수급 한번 동향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지난 5월, 6월까지만 보더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쭉 계속해서 반도체 중심의 외국인 중심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지속적인 상승하는 모습들을 이제 유지해 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중간중간에 한 4월 달 정도에 한번 흔들렸었고, 그리고 이제 7월 달 들어서 흔들리는 국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반도체 중심의 매도 압력이 좀 크게 높아지는 모습들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은 뭐였냐면, 반도체가 최근 한 2, 3주 동안에 강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군에서는 그나마 외국인 수급이 견고한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들이 어느 업종에 좀 더 확산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유심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7월 달 들어서는 건강관리, 즉 헬스케어나 제약 쪽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밸류과 관련해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상사 자본재 쪽이라든지 또는 조선 이런 쪽에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다. 그리고 연초에 보면 이제 자동차나 화학이나 이런 쪽의 기계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7월 달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차익 매도가 꽤 강하게 나오고 있었던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약간 온도차가 좀 극명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뭐냐면 수급 동향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한 3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꽤 강하게 가져가는 네. 이제 모습들이 있었고 그나마 삼성전자가 그 빈자를 좀 지켜줬기 때문에 지수의 낙폭은 그나마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장의 키포인트는 외국인과 반도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2,900선을 향해 달려가다가 미국의 뭐 대선 불확실성이라든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올해 안에 2,900선을 터치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네. 잘 가면 갈수록 특히 반도체 AI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증시 특히 이제 반도체를 맞아요. 중심으로 해서 어제장 엔비디아처럼요. 수혜를 네.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간밤에 그런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면 좀 더 강한 상승의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야 했는데 어제 우리 증시에서 약간 이 부분을 좀 일부 선반영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의 수급 상황을 좀 놓고 보면 원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이 좀 더 강하게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반등 또는 상승폭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물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선물 쪽에서는 매도 압력이 좀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장중 변동성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방으로의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이제 올해 내에 2,900선을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제 조건은 일단은 미국 증시, 특히 이제 그렇죠. IT, 반도체에 대한 호황세가 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적인 부분들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번 밸류에이션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밸류에이션이 과거 이제 10년 평균이 한 10.5배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어제 종가 기준의 코스피 200 12개월 선행 PR이 9.5배예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옆에 오른쪽에 그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MSCI 지수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선진국, 신흥국 그리고 우리나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저평가된 게 온전하게 옳냐, 뭐 또는 그러냐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제가 결론적으로는 주가에 대한 레벨, 그 수준과 또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약간 좀 약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미국 증시가 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뭐 기업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나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워낙 돈을 또 잘 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그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내 기업들의 또는 국내 증시의 영업이익 추정치거든요. 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계속해서 우상향,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증시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하고 있는 반면에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좀 플랫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약간 그 상승폭 자체가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반도체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연초 대비 영업이익 올해 영업이익 연간 추정치의 변화율인데 뭐 보시다시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7월 초 뭐 6월에서 7월 넘어온 시점에 신고가를 한번 기록하기도 했었고 삼성전자는 7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더 상승세가 좀 더 강하게 붙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전체적인 이익의 모멘텀이 강화되는 모습들이 다른 업종, 다른 기업들에서도 좀 같이 동반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만큼 우리나라도 좀 쏠림이 상당히 좀 심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좀 더 하반기 들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 주신 2,900을 넘어서 네. 뭐 만약에 이제 10.5배 평균으로 회귀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적어도 최소 5%에서 10% 정도의 업사이드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뭐 3,000선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급등이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훈풍을 불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만 오전장보다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도 연내 코스피 지수 2,900선을 달성을 하려면 미증시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FOMC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시점이 좀 가까워지고 있다. 9월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데 어떤 변수가 또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변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일단은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2분기 들어서 상당히 물가 완화의 움직임들이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고 여기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 특히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이제 얻었다라고 지난 밤에 이제 평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도 보면 일부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 FOMC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확실한 데이터를 우리는 원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걸 한 차례 정도는 더 뒤로 미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9월 FOMC 회의 전까지 연준 위원들이 갖고자 하는 거는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의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명분을 갖고자 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이 있기는 하죠. 그게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네. 유가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가 보면 실제 6월 달에도 그렇고 7월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좀 높게 작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유가 같은 경우가 불과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유의미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 이동평균선의 200주 이동평균선 하회하는 이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좀 네. 나왔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지정학적 긴장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란, 레바논, 뭐 예멘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좀 높아지면서 간밤에도 보면 유가가 장중에는 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가 하락이 일정 부분 물가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많이 키웠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유가가 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물가가 다시금 유가가 튀므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네네. 이런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도 보면 이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물가가 연쇄적인 상승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나 방금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약간 머뭇거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가 꽤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유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 역시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자, 노동시장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바로 내일인데 내일 7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파월 의장도 그렇고 연준 위원들도 노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이제까지는 이제 간밤에 성명서에서 주요하게 변화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연준의 이중 의무라고 하는 걸 얘기했다는 거죠. 그 이중 의무라고 하는 거는 하나는 물가라고 보면 다른 하나는 이제 고용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제는 이걸 두 개를 좀 동일하게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그냥 느끼기에는 최근 연준 위원들의 다양한 발언의 내용들 좀 종합해 보면 고용 시장 쪽에 좀 더 예민하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 3개월 동안의 미국 고용 보고서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실업률이 3.8%에서 3.9, 4%, 4.1%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준 위원들이 고용 시장에 좀 더 예민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하의 다른 조건이 물가 완화 이외에 고용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악화가 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고용 시장이 저희가 좀 더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일 나오는 고용 시장 데이터 중에 네. 저는 비농업 취업자 수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데이터는 바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요. 네, 그래서 네. 파월 의장도 4% 내외의 안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긴 했었는데 일단 이게 파월 의장 바람대로 이제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감이 꽤 높아지게 될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좀 다른 경로의 움직임을 좀 보게 될 텐데 이걸 제가 좀 잘 볼 수 있는 게 샤메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업률이 이제 높아짐으로써 경기 침체에 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일단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결과 4.2%의 실업률이 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4.2% 이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샤메 법칙이라고 하는 건 최근 1년간의 실업률을 평균 3개월을 이렇게 내놓은 다음에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과 비교를 해서 이게 0.5%포인트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면 상승했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의 전조 시그널로 보는
예전에 이제 경기 연준에서 이제 네네. 나온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0.43%포인트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실업률이 4.2%를 기록하게 된다라고 하면 0.5%포인트를 충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률 데이터에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번 주 들어서 발표되는 주요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들이 상당히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보고서상에서의 실업률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실업률 변화에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FOMC와 관련해서 김석환 연구위원과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